안녕하십니까. 아산재건병원 조은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아파요 시리즈 세 번째 선생님 허리가 아파요 그 허리에 관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 그리고 더 안 아프게 그러게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또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필관절 전임의를 했었고 이후에 여러 병원을 거쳐서 현재 아산재건병원 정형외과 원장으로 있습니다. 국민관절의학회 국제회원으로 있고요. 무릎인공관절학회 아카스 간사로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는 무릎이 다 닳았을 때 인공관절로 바꿔서 삶을 아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제 기술이고요. 또 하나 더 특징이 있는 것은 만약에 그 인공관절 한 무릎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평생 동안 무릎이 많이 비틀어져서 걷기가 힘들었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또 새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정형외과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아픈 부분의 비율을 내보면 절반은 척추에 관련된 부분, 나머지 절반은 관절에 관련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서 척추는 질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어느 날 허리가 삐끗하면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모든 삶이 정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핵심은 바로 척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척추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몸에서 팔과 다리를 붙여놓고 몸통에서 정중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목부터 해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척추입니다. 즉 우리 몸의 핵심이죠. 목 부분 7개 뼈, 등뼈는 12개, 그리고 허리뼈는 5개, 나머지 꼬리뼈하고 천추라고 하는 영덩이 양쪽으로 달고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뼈를 천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꼬리 맨 끝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있는 부분을 밑추, 꼬리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은 앞쪽으로, 등은 뒤쪽으로, 다시 허리는 앞쪽으로 휘어져 있는 S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즉 나는 베개를 받칠 때 목은 앞쪽으로, 등은 뒤쪽으로, 허리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잠을 자야 편하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신경의 길도 그런 형태로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야지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막히지도 않고 퇴행되는 속도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이런 뼈들이 사이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디스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디스크가 어디 있는 거야? 그거는 척추와 척추 동그란 뼈 사이에 물컹물컹한 그런 부분이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것처럼 앞과 뒤는 섬유로 이렇게 막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수액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가득 들어있는 젤리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가 터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섬유가 퍽 터지면서 안에 있는 이런 수액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요. 그럼 당연히 위아래에 있는 뼈가 서서히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가 더 많이 심해져서 많이 흔들거리고 이제 척추가 점점점 안 좋아져서 공간이 좁아지면 척추 협착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요 위에서부터 뒤에 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엑스레이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모 모양 사이에 뼈에 디스크가 있고 요 사이에 구멍 보이는 요 사이로 해가지고 신경이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신경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쭉 차례대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척추의 대부분의 질환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척추에 대한 질환과 설명해서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 그런 구조들에 문제가 생긴지 저한테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일단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경추 목 쪽이죠. 목 쪽은 주로 목에 관련돼서는 지배하는 영역은 양쪽 팔, 어깨, 목 이런 머리 뒤쪽 이런 거에 지배를 하는구나. 즉 목이 안 좋으면 어깨도 아플 수 있고 팔도 아플 수 있고 머리도 아플 수 있구나.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이 다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정말 많이 막히는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상지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흉추, 가슴뼈죠. 얘는 갈비뼈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흉곽, 요쪽에 보통 등이 아플 때 그냥 등만 아픈 게 아니고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도록 아프면 주로 흉추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관이 좁게 내려오는 부분인데 간혹 등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MRI 찍어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등 쪽에 시술을 받거나 하면 굉장히 약간 아픈 부분이 잘 해결됩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주물러봤자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은 등이 아프신 분들이 MRI 찍고 그런 부분을 치료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축 부분인데요. 허리죠. 허리는 여기서 이제 허리가 가장 병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MRI라는 거고요. 보면 네모 모양 보이시죠? 여기 L1이라고 생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밑에 천추, 엉덩이랑 연결되는 천추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있고 옆에 보시면 이 관이 이렇게 내려와요. 흰색 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관에는 신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신경 나오고 2번 신경 나오고 3번 신경 나오는 게 옆에 구멍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 요로 신경 큰 다발이 중간으로 내려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작은 다발들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주로 척추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냐면 이건 큰 길이라고 부릅니다. 큰 길로 먼저 약을 쏘아 올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님 다리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골목길에다가 주사를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골목길은 신경이 한 다발 나오는 작은 구멍을 얘기하는 거고 큰 길은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척추체에서 내려오는 척추, 그 안에 있는 척수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4, 5번이 가장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 이유는 움직임이 매우 많아요.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4, 5번에 있는 그 부분은 디스크도 튀어나오기가 쉽고 뒤에 있는 부분에 있는 우리 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 부분이 점점 굵어지면서 요 관이 좁아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추,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뼈가 이렇게 엉덩이뼈 옆에 붙어있는 가운데 뼈를 천추라고 하고요. 요 밑에 있는 꼬리뼈.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 우리 몸의 뼈는 206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207개, 어떤 사람은 204개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미추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전체 뼈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그럼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엉덩이랑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추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인대가 꽝꽝 묶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엉덩방을 쿵 쪘어요. 그러면은 꼬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수술 안 합니다. 왜? 인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천추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큼 부러지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그 상태에서 잘 나을 수 있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아프기는 하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신경이 내려온다고 하면 뭘 만졌을 때 그 감각을 느껴서 그게 허리를 통해서 머리 쪽으로 전달이 돼요. 또 머리에서는 야 반응해 라고 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의 근육을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허리 이제 이렇게 신경들에는 이렇게 움직임과 감각과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뿐만 아니라 내장기관, 혈관, 심장, 그리고 장 이런 것들이 전부 허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몸에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선이 어느 부분을 밟으면 그 부분에서 계속 전선이 안 통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선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전기가 합선되면 찌릿거리고 그런 게 신경과 관련되는 거고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척추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척추에다가 주사를 맞을 때 특히 목 같은 데 맞을 때 이런 게 잘못되면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던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던가 어지럼증이 완전 심해서 구토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약물들이 이런 자율신경계통이나 이런 것들로 스며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팔이나 다리나 수술할 때보다 목이나 허리 이런 데를 수술할 때는 굉장히 우리 이제 수술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받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추 질환을 어떻게 질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척추 문제인지 아니면 뭐 실제로 뭐 근육이나 이런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팔을 다 돌려봤는데 안 아파요. 그런데 계속 아파요. 여기가 계속 뭉치고. 그럼 근육일까요? 신경일까요? 잘 몰라요. 목일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저린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제 팔다리가 저린가. 보통 이제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목이 아프면 팔이 저리고요. 허리가 안 좋으면 다리가 저리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요. 근데 허리가 고장 나면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저린 부분. 그리고 낮에 아프냐 밤에 아프냐. 주로 신경 부분은 밤에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아픈가.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왜 색칠을 몸에다 해놨냐면 이 각각에 있는 뼈에서 나오는 어떤 번호가 달린 신경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신경은 건너뛰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아파요. 즉 4번, 5번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등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발만 저리다. 그럼 그냥 발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옆에서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등까지 쭉 내려가면 그건 완전히 신경 문제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해 볼 수가 있고 자, 특정 자세와 관련된 특정 자세는 뭐냐면 신경이 눌릴 수 있는 자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누웠는데 이렇게 몸통을 비틀거나 이렇게 일어나려면 여기가 끊어질 듯이 너무 아프다. 골절일 가능성이 많아요. 척추에 골절이 생긴다. 그러면 좌우로 돌아눕기도 힘듭니다. 급성기일 때는. 두 번째,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주로 목을 뒤로 제끼면 증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 뒤로 제껴서 좌우로 하면 오른쪽으로 찡기고 왼쪽으로 찡기고 이런 식으로 신경이 찡겨요. 이 신경이 찡기면 그 부분에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경추에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협정이 있으면 목을 이렇게 드는 견인치료를 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제껴진 목베개를 받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베개를 받치면 뒤로 너무 제껴져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엉덩이가 무지근해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신경성 파행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허리에 척추 협착증이라 해서 척추가 관이 좁아지면 저는 이거를 하수구에 비교를 합니다. 하수구가 좁아지면 피가 잘 안 통하겠죠? 그럼 피가 잘 안 통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4번, 5번이나 5번 전추 1번 사이에 있는 요 다리를 지배하는 신경들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해요. 자, 허리에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인대가 튀어나오고 척추의 관이 좁아지는 그런 것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눌려서 아프다기보다는 점점점 피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게 더 많고 날씨가 춥거나 오래 걷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하면 여지없이 양쪽 엉덩이가 뻐근하거나 허벅지가 땡기거나 다리 쪽으로 전기가 생기거나 밤에 경련이 오거나 하면 이것은 척추질환, 특히 이런 신경에 관련된 게 많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척추질환은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자, 척추질환은 대부분 수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보통은 척추체에다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틀 때 갑자기 아파서 보면 내려앉아 있고 내려앉아 있는 곳에 우리가 거기다가 시멘트를 집어넣는 걸 하거든요. 이제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다가 딱딱한 시멘트를 집어넣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한 골다공증 때문에 무너진 그런 뼈들이 위아래 뼈가 그 시멘트 때문에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나 또 아파질 수 있어서 보통은 수술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아프니까 빨리빨리 낫도록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쇠를 박지 않는 수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이 많이 좁아졌을 때 그 부분에 있는 디스크를 꺼내거나 뭔가 그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 같은 걸 꺼내주는 수술을 할 때는 뼈 뚜껑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뼈 뚜껑을 열게 되면 흔들거려요. 흔들거리면, 즉 수술을 하면 흔들거리게 된다. 쇠를 안 박는 수술들을 하면 불안정성, 흔들리게 돼서 다음에 또 아프게 된다. 그런데 쇠를 박으면 그 쇠를 박는 수술 자체는 쇠 박는 곳에 또 요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뭐냐? 쇠를 박을 수도 없고 안 박을 수도 없고. 그럼 아예 손대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척추는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웬만하면은 척추는 우리 몸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추럴 코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적인 코스입니다.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의사는 그냥 대부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 걸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특히 척추가 더 그렇습니다. 무릎은 인공관절을 바꿔줄 수는 있겠죠? 당연히 허리도 인공 디스크를 넣어줄 수 있는데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또 무릎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뭔가가 째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 즉 뒤로 좀 미루고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고 수술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한 5% 정도 남았다면 그 5%를 굳이 칼로서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운동으로 극복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그러려니 하면서 다른 이제 근육을 좀 길러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 목표는 언제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3000% 빠졌는데요. 다시 또 강의로 들어가면. 자, 저리거나 이상한 감각이 없으면 안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리에서 저린 감각이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게 너무 심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시술해도 안 되면 결국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경이 오래 눌려서 근육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경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저리지 않는다면 굳이 수술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요통만 있다면. 왜냐하면 요통만 있다는 건 근육, 인대, 관절의 문제라서 그 부분은 어차피 수술해도 낫지 않고 수술하면 더 나빠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허리는 어느 부분보다 운동요법이 되게 중요해요. 이 허리에 근육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리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근육을 열심히, 나중에 운동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살을 좀 빼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요 세 가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겠죠. 허리는 항상 사용되니까. 그리고 허리는 또 무엇과 관련이 냐면 마음과 관련이 많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우울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날씨랑도 관련이 많이 됩니다. 날씨, 마음. 아시겠죠? 자, 척추는 자 치료를 어떻게 하냐. 처음에 환자분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환자분한테 몇 가지 여쭤봅니다. 엑스레이도 보고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쩌저쩌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설명한 게 뭐냐면 척추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척추는 치료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안을 치료할 거냐 밖을 치료할 거냐 이걸로 나눌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안은 신경 문제입니다. 신경. 밖은 관절, 인대, 근육, 즉 허리의 뒤쪽에 있는 관절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깊이 들어있는 신경을 아무리 도수치료를 받고 쭈무르고 거기다 부항을 뜨고 침을 쓰고 파스를 붙인다고 해서 좋아질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나아요. 3,000원짜리 물리치료를 따뜻하게 허리에 해주는 게 도수치료 한 2-3시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안이 고장났다면. 안이 고장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린 겁니다. 경련이 나거나 좀 오래 걸으면 막 땡기고 디스크처럼 튀어나와버리고 막 이런 것들. 즉 혈류랑 관련되는 겁니다. 그 좁은 관 안에 신경이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그 신경을 밟아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나오는 병이 안에서 있는 병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혈류를 좋아지게 만드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치료? 혈류를 잘 좋게끔 할 수 있는 따뜻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부분을 약으로 해서 피가 잘 통하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드신다던가 아니면 주사 치료해가지고 약물을 뿌려가지고 허리 쪽에 피가 좀 잘 돌게 하던가 뭐 염증을 좀 가라앉히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혈류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들을 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치료는요 주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 그리고 안 아프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등이 있어요. 즉 뭐 약 바르거나 파스하거나 뭐 도수, 체충격파, 정식치료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 되게 신기한 치료가 하나 있는데요. 내측치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있어요. 뒤쪽에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안 아프게 그냥 안 아프게 감기처럼 허리가 약간 안 아프도록 그렇게 머리 쪽에 속여주는 그런 주사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혈류를 좋게 하는 모든 치료는 허리에 좋습니다. 특히 반신욕이라든지 핫팩 같은 걸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연성이 중요해요. 혈류, 유연성, 근력 요 세 가지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 스트레칭, 허리 구부리고 펴고 돌리고 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근육 운동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옆쪽에 이렇게 저는 고양이 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양이 등처럼 쭉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윗몸을 일으켜가지고 허리 쪽에 근육을 강화하는 이런 운동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개는 목 부분에 이제 C자 아까 말씀드렸죠. 목은 앞쪽으로 C자 형태 등은 뒤쪽으로 C자였죠. 그러니까 약간 목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좋긴 한데요. 목이 너무 뒤로 제쳐지면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목은 자연스럽게 들어주면서 뒤통수도 잘 받쳐줄 수 있는 그 자신의 체형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폼 베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목베개만 받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아까 수술하지 않는 질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수술 안 하면 뭐 할 건데? 먼저 주사를 놔보는 겁니다. 주사는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신경 안에다가 놓는 주사인데요. 이게 관 안에 그런 건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주사들은 꼬리뼈에 맞아가지고 허리 쪽으로 약물을 쭉 큰 길에다가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골목길에 주사 놓는 그런 주사들이 있어요. 자, 수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이제 맨 처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주사치료입니다. 주사치료에서 우리가 크게 안과 밖 주사치료 나눌 수 있겠죠? 안에 있는 주사치료 중에서 보통은 두 가지를 저는 하는데요. 큰 길에다 주사 놓는 거 그리고 작은 길에 주사 놓는 거 그 두 가지 간단하게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큰 길에다가 주사 놓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허벅지까지 효과가 몸통에서 가까운 부분에 효과가 좋고 구석에다가 골목길에다 놓는 주사는 이 다리부터 저 종아리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약물을 넣어줌으로써 염증도 가라앉히고 또 안에 녹는 액체도 넣을 수 있어서 쓰레기, 찌꺼기 같은 걸 좀 녹이거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혈류를 좀 더 증가시켜줘서 그런 증상이 조금 감해지도록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밖에 있는 주사치료는 내측지라고 해가지고 허리에서 내려와서 이런 근육이나 인대나 관절에서 느끼는 통증이 머리에 전달되는 것을 못 느끼게 좀 느끼는 강도를 적게 해주는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아픈 통증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그거를 맞으면서 감기 지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안 아프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사들이 있어요. 이런 주사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척추를 하수구라고 얘기하는데 하수구가 막히면 막 이렇게 역류되겠죠. 그래서 그걸 뚫을 때 락스 물을 뿌린다던가 아니면 물을 뿌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주사 맞아요, 어머님. 주사 맞을 때는 이렇게 하수구에다가 락스나 이런 걸 뿌려서 잘 통하도록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냥 막혀있는 쓰레기 위에 약물을 그냥 뿌리는 형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척추를 쓰레기라 하니까 좀 더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가장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시술은 뭐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동영상에서 보듯이 이제 주사 맞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사 맞는 그 구멍을 통해서 빨대 같은 것들을 쭉 집어넣어서 특수한 이제 기계로 되어 있는 그런 걸 집어넣어서 막혀 있는 부분을 MRI로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넓혀주거나 풍선으로 이렇게 부풀려주거나 디스크가 있는 부분을 옆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좁혀주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즉 수술을 하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술 중에 신경 성형술, 디스크 주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진짜로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하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돈만 많다면 MRI 찍고 바로 해버리면 지금 있는 증상을 7, 80% 금방 줄일 수 있겠죠. 다만 뭐가 문제냐면 시술을 받더라도 거기에 있는 부분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즉 꼬리뼈를 통해서 기구를 집어넣거나 쓰레기를 좌우로 치운다고 해서 그 쓰레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그 쓰레기가 흘러나오면 다시 또 관이 막힐 수 있는,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좀 경제적으로, 즉 약 먹고 안 되면 주사 맞고, 주사 맞고 안 되면 시술하고, 시술하고 나면 다시 구멍을 넓혀놨으니까 다시 또 주사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즉 완치는 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척추의 가장 근본적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병 하나하나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즉 뭐냐면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디스크가 터졌다. 그래서 신경 쪽으로 흘러나왔다. 즉 하수구 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하다 팍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염증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혈류가 줄어든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신경을 막 자극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퇴행성으로도 자연스럽게 디스크가 터져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증상이 있겠느냐? 바로 터지면 그 해당하는 신경 부분이 쫙 저린, 다리를 쪽바로 펴기가 힘들고, 어디가 눌렸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큰 길이 막히면 몸통 쪽이, 그 옆에 있는 골목길이 막히면 다리 쪽이 좀 증상이 많이 나온다고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죠. 이렇게 디스크가 터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신경 기퉁이를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증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될까요? 엑스레이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MRI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MRI 찍기도 하지만 뭐 주사를 먼저 놔보기도 해요. 왜냐면 진단 목적으로. 주사를 맞고 좋아지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근데 주사를 맞아도 디스크가 제대로 터지면은 절대 치료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MRI 찍어야 됩니다. MRI를 찍고 나서 이제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보통은 디스크가 터졌다고 무조건 수술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저절로 흡수되기도 하고 증상을 조금만 잘 견뎌주기만 하면 일정 부분 수액이 없어지거나 염증 방이 가라앉거나 또 혈류가 다시 회복되거나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8주 정도,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너무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경 부분이 고착화돼요. 신경은 많이 누를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거나 안 좋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2달 정도, 논문상에서는 2달 정도 이 보존적인 치료, 즉 수술을 말고 다른 치료를 했을 때 안 되면 그때는 수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많은 술법들이 있는데요.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핵심적인 거는 디스크를 제거한다, 크기를 줄여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비슷하지만 결국은 2달 될 때까지 일상생활에서 못 버티면 수술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시술하는 게 낫다. 뭐 그거는 얼마나 어떻게 터졌냐 정도에 따라 그 주치의가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주시면 될 겁니다. 여튼 터진 디스크는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디스크가 바깥으로 흘러 들어오면 다시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즉 그때부터는 허리를 아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치료 중에서, 수술 중에서는 디스크 수술, 내시경 수술, 인공 디스크 수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저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술 선택. 자, 수술은 완전 새로운 최신 시술보다는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됐다면. 두 번째는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상업적인 병원이나 상업적인 시술이
요즘 되게 허리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겠지만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이 쇠를 박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쇠를 박으면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요통이 생기기 때문에 즉 다리 저림을 요통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게 너무 극단적인 편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저는 좀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시술, 주사, 약, 운동 이런 걸로 좀 극복하시면 어떻겠나. 또 그런 것들 허리 좀 적게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쇠를 박으면 그 부분에 무조건 요통이 발생되고 걔는 쇠를 뽑기 전에는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쇠를 박고 나면 쇠 박힌 부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아래가 다시 또 망가집니다. 그럼 다시 쇠를 뽑고 또 다시 쇠를 점점점 길게 박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쇠를 박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또 쇠를 안 박으면 어떻게 되냐. 수술을 해놓고 나면 약하기 때문에 또 흔들거려서 다시 또 아파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웬만하면. 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 인자가 있긴 한데 제가 혹시나 수술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했던 부분 빼고 증상이 양쪽으로 나타나면 추후에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고요. 수술 전에 이제 통증이 좀 심했다면 수술 후에 그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무너진 거는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척추관 협착, 즉 관이 디스크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뒤에 인대까지 같이 튀어나온 경우라면 특히 척추체가 많이 내려앉았고 뒤쪽에 디스크가 이제 퇴행성이 더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더 그건 예후가 좋지는 않겠죠. 저도 같은 시술을 했을 때에 디스크가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분들은 굉장히 예후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미 많이 뼈가 붙어버린 분은 극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 뭐 척추는 병이 몇 개 없어요. 부러진 거랑 막힌 거랑 급성으로 막힌 이제 디스크 튀어나온 거랑 전체적으로 다 막힌 거. 이건 전체적으로 다 막힌 겁니다. 아까는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뒤로 흘러나온 거고 요거는 그 디스크뿐만 아니라 디스크가 흘러나오면서 척추체가 낮아지면서 뒤에가 원래 관절이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걸리거나 부하가 걸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서 인대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뒤에는 인대가 밀고 앞에서는 디스크가 밀고 그러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그런 형태. 즉 우리 무릎에 퇴행되면 뼈가 막 붙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뼈와 뼈끼리 막 붙고 관이 점점 좁아지는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앞에서 지금 다 설명했지만 앞뒤로 눌러서 혈류장애가 생기는, 즉 날씨가 춥거나 오래 걷거나 오래 앉아있으면서 혈류가 좀 안 좋아지면 여지없이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요. 디스크랑 달리 대부분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추관 협착증, 경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증상은 허리 쪽에서 그리고 목 쪽에서 관련돼서 이렇게 막히면 목은 팔 쪽, 어깨나 등 이런 쪽으로 이제 통증이나 방사통이 생길 수 있고 허리 쪽은 다리나 엉덩이 그리고 발바닥, 발등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고요. 심지어 많이 눌리면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바로 수술에 거의 근접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초반에는 저는 오시면 약물 치료, 주사 치료부터 먼저 해보고요. 안 되면은 이제 MRI 찍고 시술 같은 걸 해보고 결국 이제 검사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척추 협착증은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낮아졌나, 아니면 뒤에 얼마나 관이 좀 막혔나, 뭐 뼈가 더 돋아난 건 없나, 앞뒤로 밀려 있는 건 없나. 우리가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척추 분리증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척추가 태어날 때부터 분리되어 있는, 뭐 척추가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도 지낼 수가 있는데 많이 흔들거리거나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척추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관이 한번 꺾이거나 하는 것이 또 그런 것들, 그런 병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이제 MRI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차근차근 치료를 하게 되고 대부분 주사나 시술 같은 걸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령이거나 레벨,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부러지면 얘가 수술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자, 이런 걸 했고요. 우리가 시술 같은 거 했는데
뭐 안 된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고 손에 쥐는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떤 수술을 하게 되냐? 관을 다 뜯어내요. 쓰레기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흔들흔들 거리면은 척추가 다시 눌리니까 증상이 나타나니까요. 거기다 쇠를 박습니다. 즉 무슨 쇠를 왜 박냐? 유합시키는 겁니다. 유합. 즉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안에다가 케이지라고 해서 뼈 주머니를 넣은 다음에 그 부분을 붙이고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뼈를 아예 완전히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유합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뒤에서 유합하냐 아니면 어떻게 유합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튼 요주는 흔들리고 안 좋은 관절을 붙여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관을 뻥 뚫어놓고 그 부분을 붙여버린다. 즉 이렇게 붙여놓으면 위아래가 다시 흔들리면서 생각해보세요. 4, 5번이 많이 흔들려서 4, 5번을 붙여놓으면 3, 4번이 많이 흔들리겠죠? 그럼 3, 4번 다 망가지면 3, 4번 또 붙이겠죠? 그러면 2, 3번 또 붙이겠죠? 그러면 점점점 다 붙일 수는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골절. 척추체가 골절되기가 쉬워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어르신 중에서 자신한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 병을 가장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척추는 골다공증이 있으면요 진짜로 손으로 눌러도 들어갈 정도인데 푹 들어가요. 제가 척추체가 무너져서 이렇게 척추체에다가 바늘을 꽂아 넣는 시술이 있어요. 바늘을 넣잖아요. 그럼 벅벅벅벅벅 하면서 그냥 우리 그 꽃 꽂아 놓는 스펀지 있죠? 녹색 스펀지. 그것처럼 쑥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잠깐 굽히는 것만으로 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이상하다. 난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눕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미칠 것 같다. 아픈 게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서 온다. 이러면 거의 뭐 척추체 압박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추는 앞에 덩어리로 생기고 뒤쪽에 이렇게 관절들이 연결되어 있고 요 사이에 구멍으로 해가지고 신경이 내려오는데 요 앞쪽 기둥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고요. 허리를 굽혔는데 뜨끔해요. 그 이후에 계속 아파요. 그런 것들은 골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허리가 안 아프고 갈비뼈가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 아프면서 허리도 좀 아프고 돌아눕기 힘들고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부러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CT에서 어느 정도 뼈가 내려왔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MRI를 찍게 됩니다. 왜냐하면 MRI를 보면요. 얘가 옛날에 부러졌는지 지금 부러진 건지 그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어느 부분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채워 넣어야 이 부분을 정확히 이제 아픈 부분을 없애줄 수 있나 이런 치료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요. 즉 MRI를 찍어보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됩니다. 척추 압박 골절, 골다공증 압박 골절에 대한 MRI는 보험이 됩니다. 자, 치료는 그냥 2주까지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까지는 엄청 아파요. 그래서 가만 누워 있는 게 좋아요. 왜? 움직이면은 점점점 척추가 가라앉아요. 꼬부랑 할머니 왜 꼬부랑 할머니가 됐냐면 척추 압박 골절 때문에 조금씩 내려간 척추가 점점점 굳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구부러지지 않도록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가만 누워 계시면 돼요. 한 주간. 똥오줌도 다 누워서 누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뭘 착용하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TLSO라는 이런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걸 거의 한 3개월 정도 계속 착용하거든요. 이거는 누워서 착용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즉 무슨 그냥 이렇게 입어나면 뼈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뼈가 금방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용하고 꽉 이렇게 갑옷처럼 착용하고 일어나는데 여튼 한 주간은 절대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고 잘 보존을 해주면 이제 살살 덜 아파요. 그럼 이걸 다시 착용하고 그냥 걸어다니면 괜찮아요. 자, 걷는 것과 눕는 건 좋은데 앉는 건 안 좋습니다. 앉으면 이게 쭈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앉는 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2주 정도까지 버텨봅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존적 반응이 없으면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빨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뒤에다 시멘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공간, 내려앉은 빈 공간, 찌걱찌걱 거린 공간에다 시멘트를 쫙 집어넣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안 아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 아프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아픈데 갑자기 안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요거 착용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기 3개월 정도 착용하고 돌아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부러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 시멘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쫙 뿌려놓으면 된다. 자,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은 척추고요. 그죠? 척추는 목, 허리,
그 다음에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제가 비유할 때 목이 앞으로, 등은 뒤로, 다시 허리는 앞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관 안으로 해서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막히거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병은 세 가지 제일 큰 병이 생기는데, 내려앉는 병, 어르신들 내려앉는 병, 골절. 두 번째, 관이 디스크가 퍽 튀어나오면서 앞에서 튀어나온 거. 그리고 인대까지 퍽 튀어나와서 퇴행이 돼가지고 관이 완전 하수가 막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척추 협착증. 그리고 그걸 저희가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안과 밖을 나눠서 치료하는데, 안에 있는 신경은 아무리 주물러도 해결이 안 되니 저한테 도움을 받아서 주사를 맞거나 시술하거나 하면 되겠고, 밖에 있는 부분은 주사를 맞거나 침을 뜨거나 뭐 부항을 뜨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안 아프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어서 허리를 안 아프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무엇보다 가장 이런 설명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척추는 고치기가,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척추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일상생활에 하기 힘들다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 싶고,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도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겠다. 척추를 아껴 쓰시는 그 지름길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도 뭔가 좀 자신의 삶을 질이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 선생님 척추가 아파요, 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환자 보는 것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5분이나 6분 되는 시간 안에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소통할 수 있을지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아산 재건 원장 조은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무릎의 인공관절술 그리고 재치환술에 대해서 사사받았습니다. 이후에 강북 삼성병원과 시카고 ANA 북미관절경 학회를 거쳐 무릎의 관절경술과 무릎의 연골 재생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 소통, 발전입니다. 최신 경향의 의술을 습득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환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뛰어난 수술 실력을 갖추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수술한 모든 환자가 직원들을 거치지 않고 저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모두 개방해서 환자와 의사 간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터놓고 주치의로서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소통입니다. 병원의 모든 프로세스는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무너뜨리고 수평적으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병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 병원은 발전하여 향후에는 저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문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인공관절 그리고 외상에 대한 권역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청사진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 그리고 재치환술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은사님 조우신 교수님으로부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사사받았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은 무릎이 다 닳아버렸을 때 그 무릎을 쇠와 플라스틱으로 새로운 무릎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치환술은 바꾼 것이 고장났을 때 또 한 번 더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치환술은 치환술과 달리 접근하기도 힘들고 새로 바꿔주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만이 가능합니다. 아산 리컨스트럭티브 오르소페딕스, 아산 재건 정형외과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덴티티를 전부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수련받으면서 받았던 모든 경험과 리컨스트럭티브 재건이라는 것은 고난이도 골절, 인공관절 재건술, 관절경을 통해서 끊어진 인대를 재건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축약하고 있는 저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늘 환자를 만나면 먼저 그 환자를 보고 관상을 봐요. 짧은 시간, 5분이나 6분 되는 시간 안에 그 사람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소통할 수 있을지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란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게 되죠.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신뢰제이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도 없고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불안감을 어떻게든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많이 풀어드리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치료부터, 그리고 너무 아픈 치료 말고 차근차근 약, 물리치료, 주사, 그리고 그 이상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운 수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분이신데 인공관절을 3, 4차례 다른 병원에서 하셨어요. 그런 이후에 인공관절에서 들어가는 쇠 기둥이 정강이뼈를 뚫고 나오면서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환자분은 10년 정도 무릎도 움직이고 정강이뼈도 움직여서 관절이 2개가 이렇게 움직여서 다리가 덜렁거리는 상태였고, 이 상태를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이거를 붙이려면 다리를 자르거나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듣고 왔던 환자분입니다. 제가 이 환자분이 더 갈 데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지난주에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고, 정강이뼈 2개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안쪽에 있는 오래된 시멘트를 일일이 다 조각칼로 다 파내고, 그리고 양쪽 정강이 뼈에다가 여러 가지 쇠 기둥을 넣고 다시 뼈를 채워서 수술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수술한 다리가 덜렁거리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보고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아산 정형외과는 다릅니다. 서울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는 동일한 진료 수준을 한 걸음 더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고, 또 늘 한 걸음 더 다른 병원보다 앞서서 기술을 익혀서 제공하고, 또 한 걸음 더 걷게 해드린다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면 수술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환자분의 행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인적 자원과 재화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